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밝게 웃으며 말하는 여자를 보고 태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뭘로 드릴까요? 멸치국수 둘이요. 비서가 대신 이야기했죠. 국수를 준비하는 여자의 뒷모습. 태성은 멍하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분 설마.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 기운을 팍팍 보내드릴게요. 아침 7시 대승그룹의 큰 저택에서는 벌써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넓은 식탁 위에 반찬 가지가지가 가지런히 놓이고 갓 지은 흰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메이드복을 입은 직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이 은하가 조용히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은 이미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집안 여자들의 조찬 모임 날이었죠. 은하가 자리에 앉으려 하자 명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던졌습니다. 여기, 저쪽 미역국 좀 여기로 옮겨밥. 은하가 조용히 일어나 무거운 뚝배기를 두 손으로 들어 옮겼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출렁이다가 손등 위로 튀었어요. 화끈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은하는 입술만 꼭 깨물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다친 손을 보지 않았어요. 관심조차 주지 않았죠. 은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식사 자리가 이어지던 중 명숙이 고모되는 어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고모님도 아시잖아요. 뭐 내가 무슨 힘이 있나요? 회사 이미지에 도움되는 결혼이라니 그런가 보다 한 거지. 친척 중 한 분이 킬킬거리며 은하를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값을 매기듯 위아래로 시선을 훑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은하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었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어떤 표정도 지어선 안 된다는 걸 은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하가 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모퉁이에서 하녀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작은 사모님 보육원 출신이라며? 나도 들었어. 근데 보육원이면 고아원 아냐? 저런 분이 어떻게 재벌집 며느리가 됐을까? 무슨 재주가 있나 봐. 예쁘잖아. 은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에 들린 그릇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모른 척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부엌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은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했어요. 그때 거실에서 남편 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합니다. 태성이 서둘러 신발을 신으며 현관에 있었습니다. 은하가 부엌에서 나오자 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미안해. 오늘도 바쁘게 됐어? 괜찮아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녁엔 일찍 올게. 오늘 약속했잖아. 같이 저녁 먹자. 은하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남편에게 걱정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걸 태성은 알지 못했어요. 태성이 문을 나서자마자 명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여기, 이리 좀 와봐. 은하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명숙이 소파에 앉아 차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저녁에 손님이 와해 태성이 일찍 들어온다고 했지만 손님 접대를 위해서 집에 같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은하의 얼굴에 잠깐 실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남편과 오랜만에 단둘이 밖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또 물거품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명숙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하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명숙이 은하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아까까지 친척들 앞에서 보여주던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넌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너도 그렇게 느끼지 않니? 내 분수를 알아야지. 은하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도 안 하는 건 어디서 배워 먹은 건지. 죄송합니다. 어머님. 명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다 은하의 방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은하가 그 사진에 잠시 시선을 두자 명숙이 비웃듯 말했어요. 또 그 거지들 생각이야? 은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들을 거지라고 부르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거지들이요. 명숙이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은하의 출신 서류였어요. 보육원 입소 확인서, 후원 기록, 어린 시절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죠. 은하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난 종이들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저 거지 같은데 드나들 거야? 은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눈물을 보이면 지는 거라고 스스로 다짐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보육원 방문은 없어. 내가 거기 드나들면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봤어? 어머님, 그래도 아버님이 봉사로 자주 가보라고. 그만. 오늘부터 넌 거기 안 가, 알았어. 은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문 채 바닥만 바라보았어요. 보육원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녁 손님 접대를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명숙은 모든 일을 은하에게 몰아주었어요.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또 뒷정리까지. 직원들이 있었지만 명숙은 굳이 은하에게 직접 하라고 시켰습니다. 시부모님의 식사는 직접 챙겨야 하지 않겠냐며 말이죠. 은하의 하루는 부엌과 거실 사이를 오가며 끝없이 이어졌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밤 9시 손님이 돌아가고 설거지까지 끝내자 은하의 다리가 풀릴 것 같았어요. 손끝에 물기가 채 마르기도 전에 온몸에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문득 보육원이 생각났어요.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하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보육원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원장님, 저 은하예요. 아이들 잘 있죠? 그럼 잘 있고 말고. 민재가 너 보고 싶다고 하더라. 저도 보고 싶어요. 조만간 꼭 갈게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목소리가 많이 지쳤네. 전화를 끊고 은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이들을 만나러 갈 수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남편 태성이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은하가 소파에 앉아 꾸벅 졸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희미한 조명만이 그녀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안 자고 있어? 은하가 눈을 떴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성이 은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미안해. 일찍 오려고 했는데 늦어졌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로요. 태성이 은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은하가 슬쩍 손을 뒤로 빼며 미소 지었어요. 아침에 다친 손등이 아직도 붉게 부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피곤하시면 먼저 주무세요. 저도 금방 갈게요. 태성이 방으로 들어간 뒤 은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이 유난히 크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천장이 높아서인지 공기마저 선선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은하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깊숙이 넣어둔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었고
그 뒤에 은하가 서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쓰다듬었죠. 눈물이 고였지만 끝내 흘리지 않았습니다. 은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 괜찮아.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리운 마음이 북받쳐 올랐어요. 조금만 지나면 어머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재벌 저택의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은하의 밤은 한없이 어둡고 외로웠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가 된 지 1년. 은하는 매일 밤 이렇게 혼자 버텨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은하에게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은하와 태성이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5살의 대학생 태성은 그날 아버지의 지시로 보유권을 찾았습니다. 박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보유권 봉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아들인 태성도 함께 가라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태성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이미지 관리용 봉사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어차피 사진 몇 장 찍고 끝날 거잖아. 태성은 투덜거리며 보유권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마당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화단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고 빨랫줄에는 아이들 옷이 나란히 널려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돌려보니 한 젊은 여자가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어요. 술래잡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일부러 느리게 뛰어주자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도망쳤어요. 태성의 시선이 그녀에게 멈췄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아이가 넘어져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자가 재빨리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무릎에 앉히고 다정하게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누나가 호해줄게. 호호. 여자가 아이의 까진 무릎에 입을 불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여자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태성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은하 누나. 다른 아이들이 여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여자를 둘러쌌어요. 여자는 아이들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태성이 보육원 원장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예요? 여기 선생님인가요? 원장이 은하 쪽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 은하요. 여기서 자란 아이인데 참 애가 착해요. 성인이 되고 나서 독립했는데도 바쁠 텐데 매주 애들 보고 싶다고 오거든요. 여기서 자랐다고요? 네, 갓난아기 때부터요.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밝게 자랐어요. 아이들한테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성은 다시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아이들과 웃으며 노는 모습이 유난히 빛나 보였어요. 그 후로 태성은 일부러 보육원 봉사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봉사 일정이 아닌 날에도 찾아갔어요. 처음에 원장이 의아해했지만 태성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서요. 그냥 오고 싶었어요. 사실 아이들보다 은하가 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태성은 그녀 곁에서 서툴게 남아 일을 도왔어요. 아이들 밥을 차릴 때 은하가 반찬을 덜어주면 태성이 그릇을 날랐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태성이 설거지를 맡았어요. 그런데 재벌집 아들이 설거지를 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릇을 들고 쩔쩔매는 모습에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못해요? 얘야, 아저씨 아니야. 형이야. 형. 태성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지만 아이들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은하도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태성은 그녀의 웃음소리가 좋았습니다. 그날 설거지를 하다가 태성이 깨진 그릇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나자 은하가 얼른 구급 상자를 가져왔어요.
태성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소독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따가워도 참으셔야 해요. 태성은 따가운 것보다 은하의 손길이 닿는 게 더 신경 쓰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은하가 밴드를 붙여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께 들었어요. 태성씨 회사에서 후원을 해주고 계신다고요? 아, 네, 제 회사는 아니지만요.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요. 덕분에 아이들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은하가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성은 괜히 얼굴이 붉어졌어요. 사실 후원 결정에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회사도 아버지 회사였지만 은하가 고마워하니까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였습니다. 태성이 마당으로 나와보니 은하가 혼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별이 총총한 밤이었습니다. 태성이 조용히 다가가 옆에 섰습니다. 뭐 봐요? 별이요. 여기서 보는 별이 참 예뻐요. 맨날 봤을 텐데 안 질려요?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질려요. 어릴 때부터 외로우면 별을 봤거든요.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태성은 은하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참 고왔어요. 태성은 더 이상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은하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네, 저 은하 씨 좋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태성 씨,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요? 제 마음인데요. 은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랑 사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태성 씨는 대기업 회장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전 부모도 없고 여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어울리지 않아요. 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은하 씨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부모님이 없는 게 은하 씨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상관없어요. 진짜로요. 은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성의 눈이 진지했어요. 장난이나 동정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태성은 매일 은하를 만나러 왔고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1년이 지나고 태성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태성이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구했습니다. 박 회장은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육원 출신이라고? 뭐 기업 이미지에 나쁠 건 없겠네. 착하고 성실하다니까 됐어? 허락하마. 하지만 어머니 명숙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며칠을 두고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식 날짜가 잡혔어요. 결혼식 날 하객들이 모두 웃고 축하했지만 명숙은 끝까지 웃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은하는 그 시선이 느껴졌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신부 대기실에 들른 명숙이 은하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은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명숙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은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으로 닥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죠.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속삭였던 그 말은 불길한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은하의 시집살이는 하루하루가 고달팠지만 남편 태성을 믿으며 버텨나갔어요.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 박흥민 회장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기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어요. 은하는 상주 옆에 서서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명숙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자들 잔뜩 와 있으니까 넌 뒤로 빠져 있어. 어머님, 그래도 제가 며느인데. 시끄러워. 내가 여기 있으면 또 어떤 기사가 나올지 몰라. 보육원 출신 며느리라고 떠들썩하게 할 거야. 얼른 안 들어가. 은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장례식인데 자기는 뒤에 숨어 있으라니요. 하지만 명숙의 눈빛이 워낙 매서워서 은하는 결국 뒤쪽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먼 발치에서 장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회사 경영권 문제가 불거졌어요. 태성이 후계자로 지목되어 있었지만 이사회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정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태성은 밤낮 없이 회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집에 오지 못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얼굴을 비추다가 나중에는 열흘씩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은하는 새벽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홀로 앉아 흰밥을 떠먹으면서 남편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끔 남편이 집에 오는 날이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태성은 지쳐 있었어요. 여보, 많이 힘들어요? 이사회에서 나를 못 믿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 커.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응원할게요. 은하가 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성이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예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로 태성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어요. 그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육원에서 연락이 뜸해진 거였어요. 은하가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도 원장이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은하야, 너도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마. 아이들은 잘 있죠? 민재는요? 잘 있어. 다들 잘 있으니까 걱정 마.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하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고 했지만 통화 끝에 결국 입을 열었어요. 원장님, 저한테 숨기지 마세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전화기 너머로 원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원장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은하야, 박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원이 다 끊겼어. 전부 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에서 후원을 중단한다고 통보가 왔어. 식비도 학용품 지원도 다 끊겼어. 당장 애들 먹을 것조차 부족해. 은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후원이 끊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부 끊길 줄은 몰랐어요. 원장님,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은하는 곧장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후원. 그게 왜 내가 신경 쓸 일이야? 어머님, 보육원 아이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해요. 후원을 다시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어. 그리고 회사 사람들도 나랑 같은 생각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돈 아까워? 거지들한테 왜 돈을 쓰냐고. 은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숙이 비웃듯 은하를 바라보았어요. 기업 이미지 좋아지는 거 굳이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후원 안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 며칠 동안 은하는 전전긍긍했습니다.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당장 보육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리고 며칠 후 명숙이 은하를 따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단둘이 마주 앉자 명숙이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열어봐라. 은하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이미 도장이 찍혀 있고 은하의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간단해. 내가 여기 서명하고 이 집에서 나가면 보유권 후원을 다시 해줄게. 은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안 그러면 보유권은 문을 닫게 될 거야.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겠지? 그것도 다 내 욕심 때문에. 저보고 이혼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모든 게 해결돼. 아이들도 살고 우리 집안 체면도 살고 좋잖아. 명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건 저랑 태성 씨가 결정할 문제예요. 얘가 이렇게 뭘 모르네. 이제 태성한테는 기업 이미지를 좋게 만들 보유권 출신의 아내보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하다는 뜻이야. 모르겠니? 은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버렸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생각, 보유권 생각, 아이들 생각이 뒤엉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은하는 몰래 보유권을 찾아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담장 밖에서 창문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야위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민재가 다른 아이들과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아이들 때문에 이 집에 시집 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태성이 좋기도 했지만 자신이 태성과 결혼을 하면 계속 보유권이 후원을 받을 수도 있었고 여러모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다니. 그날 밤 은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한참을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은하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아침이 되자 은하가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태성은 며칠 만에 집에 들어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응. 뭔데? 우리 이혼해요. 태성이 서류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은하를 바라보았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요즘 바빠서 그래? 은하가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이민 갈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도와주는 사람. 그게 누군데? 당신이랑 살면서 매일이 숨 막혔어요. 이 저택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은하가 눈을 피했습니다.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은하야, 나한테 이러지 마. 힘들면 말을 하지. 왜 갑자기 이래? 마음이 떠났어요. 그냥 보내줘요. 태성이 은하의 팔을 잡았습니다.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군데? 말해봐이. 은하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태성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어요. 은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나 짐 쌀게요. 며칠 안에 나갈 테니까 이혼 서류 준비해주세요. 은하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태성이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짐을 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은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었거든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넣었습니다. 서랍 속 보유권 사진도 챙겼어요. 은하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다시는 떠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발걸음을 재촉해 대문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 없이 흐르던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은하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보. 아무도 듣지 못하는 사과였습니다.
은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저택을 떠났어요. 그녀의 등 뒤로 화려한 저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은하는 재벌집 저택을 떠났습니다. 대문 밖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보육원으로 갈 수도 없었어요. 자기가 보육원으로 돌아가면 남편과 만날 수도 있고 의심을 하고 시어머니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하는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는 표를 끊었어요. 전광판에 뜬 행선지 중 가장 아래에 있는 이름을 골랐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작은 도시였어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지방 도시였습니다. 터미널 앞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도 없고 사람들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며칠간 싸구려 여관에서 지내며 방을 구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서 월세가 싼 곳을 찾아다녔어요. 발품을 팔아 겨우 찾은 곳이 다세대 주택 옥탑방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왔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어요. 한쪽 구석에 작은 싱크대가 있고 화장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여기 어때요? 좁지만 혼자 살기엔 괜찮을 거야. 집주인 순자가 말했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살짝 굽은 허리에 억척스러운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은하가 방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여기로 할게요. 그래. 보증금은 없고 월세만 내면 돼. 얼마 안에 계약은 금방 끝났습니다. 순자가 은하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어요. 아가씨, 밥은 먹고 다녀. 얼굴이 왜 이렇게 핏기 없어? 네, 먹고 다녀요. 거짓말하지 마우. 나 사람 얼굴 보면 다 알아. 밥 안 먹은 얼굴이야? 내려와. 밥 먹고 가. 순자가 은하의 손을 잡고 아래층으로 데려갔습니다. 건물 1층에 작은 국수집이 있었어요. 순자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순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후다닥 국수를 삶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이 은하 앞에 놓였어요. 먹어. 다 먹어야 해. 은하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젓가락 입에 넣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어요. 왜 울어? 밥 먹으면서 울면 짜 아니에요? 맛있어서 그래요? 순자가 은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일자리 있어? 아직 못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일해? 점심때 손님 많아서 사람 손이 필요해. 어때? 은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월급은 많이 못 줘. 대신 밥은 마음껏 먹어도 돼. 이 나이 먹도록 사람 보는 눈은 생겼어. 아가씨 착한 사람이야. 그건 알겠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은하는 국수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재료를 손질하고 국수를 썰고 설거지를 했어요.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몸이 바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었거든요. 손님 중에는 반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끔 짜증을 내는 손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은하는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재벌가에서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순자가 그런 은하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아가씨 속도 좋다. 저렇게 막대하는데도 웃고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은하가 기특했어요. 순자도 젊은 시절 과부가 되어 혼자 아들들을 키웠거든요. 힘든 시간을 버텨낸 사람은 알아보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조금씩 새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옥탑방으로 돌아가면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면 밤에는 골아 떨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에 비가 내렸어요. 은하가 출근하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몸이 붕 떴어요.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무언가에 부딪혔어요. 눈앞이 하얘지더니 의식이 끊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순자가 가게 문을 열려고 나왔다가 계단 아래에 쓰러진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순자가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순자가 은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 은하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순자는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보호자예요. 은하가 어때요? 머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요? 무슨 문제요? 의사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기억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기억이 불안정해요. 얼마나 회복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환자분이 임신 중이세요? 약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임신이라니요? 은하는 남자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몇 시간 후 은하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순자가 병실로 들어가자 은하가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하야, 정신이 들어? 아주머니. 은하가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아주머니, 저 왜 병원에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계단에서 넘어졌어. 머리를 크게 다쳤어.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물었어요. 아주머니, 저 결혼한 적 있어요? 순자가 놀라서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떠오르지가 않아요. 은하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의사 말대로 기억이 손상된 것 같았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 은하에게 말했어요. 환자분, 임신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은하가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요. 임신이요. 네, 약 2달 정도 됐습니다. 은하가 손으로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하야, 아기 아버지가 누군지 기억나?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순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은하야, 포기할 수도 있어. 혼자서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아. 나도 혼자 아들들 키워봐서 알아. 은하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주머니, 저 이 아이 낳을래요? 뭐 누구 아기인지 몰라도 제 아이예요. 제 뱃속에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저는 부모 없이 자랐어요. 이 아이한테는 그런 일 없게 하고 싶어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순자가 은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내가 도와줄게. 나랑 같이 어떻게든 키워보자. 응. 은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순자가 은하를 품에 안아주었어요. 울어. 실컷 울어. 울고 나면 나아질 거야. 병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은하는 기억을 잃었지만 뱃속에 새 생명을 품고 있었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은하는 기억의 일부를 잃은 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뱃속 아이와 함께요. 순자의 도움으로 몸을 추스르고 다시 국수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힘든 날도 많았지만 은하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7달이 지난 어느 겨울날 은하가 딸을 낳았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순자가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서성이며 시계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기 아들 낳을 때도 이렇게 떨리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때 분만실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힘찬 울음소리였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 나왔구나.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산모도 괜찮으세요? 순자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남의 자식인데도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잠시 후 은하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기가 은하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예쁘기도 하지. 내 아빠가 누구였는지 몰라도 아주 잘생겼었나 보네. 은하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아주머니, 고마워요.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거지?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은하가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소윤이요. 김소윤. 소윤, 예쁜 이름이네. 은하가 아기의 작은 손을 만지며 속삭였어요. 소윤아, 엄마가 잘 키울게. 아빠 없어도 부족함 없이 키울게. 순자가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은하를 미혼모로 생각했어요. 아기 아빠 이야기가 없으니 자연스레 그렇게 여기게 된 거였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저 국수집 아가씨 말이야. 내 아빠가 누군지 모른대. 남자가 나쁜 놈이었나 보지? 책임도 안 지고. 어쨌든 불쌍하기도 하지? 어느 날 은하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국수집 앞을 지나던 동네 아줌마들이 대놓고 수군거렸거든요. 하지만 은하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예쁜 딸이 생겼잖아요. 저는 그걸로 됐어요. 아줌마들이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하는 그냥 밝게 웃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자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강한 아이라고요? 소윤이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소윤은 유치원이 끝나면 곧장 국수집으로 왔어요. 엄마가 일하는 곳이니까 집보다 국수집이 더 익숙했습니다. 가게 구석에 작은 테이블이 하나 있었어요. 소윤의 자리였습니다. 거기 앉아서 숙제를 하거나 그림을 그렸어요. 손님들이 많아지면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소윤이 그림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였어요. 소윤이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완성된 그림에는 2사람만 있었어요. 긴 머리 여자와 작은 여자아이, 엄마와 자기였죠. 은하가 잠깐 시간이 날 때 소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윤아, 뭐 그려? 가족이요. 우리 가족. 은하가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찡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그렸네.
엄마 예쁘게 그려졌구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은하가 소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국수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은하가 정신없이 국수를 썰고 순자가 계산을 맡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던 소윤이 슬금슬금 일어났습니다. 물컵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기 시작했어요. 여기 물이요. 소윤이 손님에게 물컵을 건넸습니다. 7살짜리가 물컵을 나르는 모습을 보고 손님들이 감탄했어요. 아이고, 이 집 딸이야? 참 기특하다. 어린 게 벌써 엄마 돕네? 효녀네, 효녀야. 단골 할아버지가 소윤을 불렀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오는 손님이었어요. 소윤아, 이리 와봐. 소윤이 다가가자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냈습니다. 우리 소윤 용돈이다. 아이스크림 사 먹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소윤이 꾸벅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순자는 소윤을 손녀처럼 챙겼습니다. 아들이 둘 있었지만 다 도시로 나가 살았거든요. 손주도 있었지만 자주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윤이 더 예뻤습니다. 어느 저녁, 순자가 소윤을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따아주었어요. 가는 머리카락을 조심조심 따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윤 머리가 참 곱다. 할머니, 예쁘게 해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제일 예쁘게 해줄게. 우리 아기. 소윤이 방긋 웃었습니다. 순자가 그 웃음을 보며 행복했어요. 소윤의 7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순자가 아침 일찍 미역국을 끓여 옥탑방으로 올라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들고 계단을 올라오는 게 힘들었지만 순자는 기꺼이 했습니다. 소윤아, 생일 축하해. 할머니. 소윤이 달려와 순자를 안았습니다. 은하가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놓았어요. 초를 7개 꽂았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생일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윤아, 생일 축하합니다. 소윤이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촛불을 후 불자 은하와 순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딸 소원 다 이루어질 거야? 그래, 소윤 소원은 다 이루어져. 세 사람이 미역국을 먹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작은 옥탑방이었지만 그 안은 온기로 가득 찼어요. 그날 밤 소윤이 잠든 후 은하와 순자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하야, 아기 아빠는 정말 안 찾을 거야? 은하가 잠든 소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는 걸 보면 이유가 있는 거겠죠. 찾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래도 소윤한테 아빠가 필요하지 않겠어? 아이가 크면 궁금해할 텐데. 은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말없이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사실 소윤도 아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소윤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소윤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소윤아, 아빠 없어. 몰라. 왜 몰라? 소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 발표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나가서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대부분 아빠, 엄마, 자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소윤 차례가 됐어요. 소윤이 그림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엄마랑 둘이 살아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예쁘게 그렸네. 잘했어. 소윤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물었어요. 소윤아, 아빠는 왜 안 그렸어? 소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구름이 둥실 떠가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저 구름 너머에 아빠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온 소윤이 엄마에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힘들어 할 것 같았거든요. 7살이지만 소윤은 그 정도는 알았습니다. 대신 밤에 혼자 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빠는 어디 있을까? 옥탑 창문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은하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소윤도 별을 보며 마음을 달랬어요. 아직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요. 국수집에서의 하루하루는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은하는 열심히 일하고 순자는 소윤을 챙기고 소윤은 밝게 자라났어요. 세 사람의 작은 가족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비록 핏줄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은하는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고 소윤은 아빠 없이도 씩씩하게 자랐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곧 이 평온한 일상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거요. 은하와 소윤, 그리고 순자의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을 무렵.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어요. 그날 태성은 지방 공장 시찰 일정이 있었습니다. 7년 전 이혼 후 태성은 회사 일에만 몰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경영권 다툼을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회사를 안정시켰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어요. 젊은 나이에 대단한 성취였지만 태성의 표정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은하가 떠난 후 태성은 재혼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여러 번 선을 보라고 했지만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은하가 남아 있었거든요. 왜 갑자기 떠났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공장 시찰을 마친 태성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점심은 어디서 먹지? 비서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없네요. 시내까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 아무 데서나 먹고 빨리 이동하자. 차가 좁은 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낡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태성은 무심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은 국수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간판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손님들이 제법 많아 보였습니다. 저기서 먹자.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차를 세웠습니다. 재벌 회장이 이런 허름한 국수집에서 밥을 먹는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태성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작은 가게 안에 테이블이 대여섯 개 있었어요. 손님들이 국수를 후루룩 먹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국수 써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태성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주방에서 국수를 건지는 여자가 보였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 그 손동작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성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은하였습니다. 7년 전 떠난 그 은하가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조금 야위어 보이고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분명 은하였습니다. 태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은하가 주방에서 나와 손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태성을 보며 밝게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 목소리에 태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틀림없이 은하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은하는 태성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듯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태성이 비틀거리며 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비서도 뒤따라 앉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은하가 물을 갖다 주며 물었습니다. 뭘로 드릴까요? 저희 집은 멸치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태성이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7년 동안 그리워하던 얼굴이 바로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멸치국수 둘이요. 비서가 대신 주문했습니다. 은하가 네, 잠시만요. 하며 돌아섰어요.
태성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분. 비서가 작은 소리로 말하려 했습니다. 태성이 손짓으로 조용히 시켰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국수가 나왔습니다. 태성이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국수를 집을 수가 없었어요.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이가 은하에게 달려갔어요. 은하가 아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소윤아, 유치원 잘 다녀왔어. 응, 오늘 친구 엄마가 태워주셨어. 태성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이 마치 어린 시절 자기 사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물컵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태성의 테이블 앞에 멈춰서 물컵을 내려놓았어요. 여기 물이요. 태성이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고마워. 이름이 뭐니? 김소윤이요. 아이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태성의 눈이 커졌어요. 김소윤. 성이 김이었습니다. 은하의 성과 같았어요. 태성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가 몇 살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계산이 저절로 돌아갔어요. 혹시 은하를 도와준다고 했던 남자와 낳은 아이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소윤아, 이리 와. 은하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소윤이 네. 하며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비서가 태성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분 7년 전에 이혼하신. 조용히 해. 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어요. 은하가 왜 여기 있는지, 저 아이는 누구인지, 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더 몰려왔습니다. 은하가 바빠지자 소윤이 물컵을 나르며 엄마를 도왔어요. 작은 손으로 물컵을 조심스럽게 들고 다니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습니다. 그때 소윤이 테이블 모서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어요. 물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소윤이 무릎을 잡고 울상을 지었어요. 은하가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소윤아, 괜찮아. 은하가 무릎을 꿇고 소윤의 무릎을 살폈어요. 까진 상처에서 피가 조금 났습니다. 은하가 앞치마로 상처를 닦아주며 말했어요. 아이고, 많이 아프지? 엄마가 약 발라줄게. 울지마의 소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울어요. 안 아파요. 태성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하가 소윤의 상처를 닦아주는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예전에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변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한참 후 태성이 일어나 계산대로 갔습니다. 은하가 계산을 맡았어요. 국수 2그릇에 10,000원이에요. 태성이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5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어요. 여기요. 거스름돈은 됐어요. 은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손님, 이건 너무 많아요. 거스름돈 드릴게요. 괜찮아요. 아이 약값 하세요. 태성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은하가 황급히 말했어요. 손님, 정말 안 돼요. 이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세요. 국수가 맛있었어요. 태성이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은하가 멍하니 손에 든 돈을 바라보았어요. 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야? 저 손님 누구야?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은하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온 태성이 차에 올랐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태성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국수집을 바라보았어요. 은하가 가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민 갈 거라고 했어? 태성이 중얼거렸습니다. 7년 전 은하는 분명히 이민 간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의 국수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아이는? 태성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윤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자기를 닮은 그 얼굴. 혹시 자기 아이인 걸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국수집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태성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국수집을 나온 태성은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서도 눈치를 살피느라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아까 그분 7년 전에 이혼하신 분 맞으시죠?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끄덕임으로 인정한 거였어요. 그런데 왜 저기 계신 걸까요? 태성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7년 전 은하는 분명히 이민 간다고 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 말을 믿고 태성은 은하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은하는 해외가 아니라 이 작은 도시의 국수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태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 좀 해줘. 김은하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 특히 어머니 쪽에는 절대 알려지면 안 돼. 비서가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이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걸 비서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비서가 조사 결과를 들고 태성을 찾아왔습니다. 서울 본사 사무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비서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태성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어 내려갔어요. 읽을수록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은하 씨의 출국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비서가 설명했어요. 7년 전 이혼 후 김은하 씨는 해외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출국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민 간다고 했던 말이 거짓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혼 직후 그 도시로 내려간 기록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옥탑방을 임대하고 국수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사 간 지 한 달쯤 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태성이 서류를 읽는 손을 멈췄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진단명이 외상성 기억 장애입니다. 머리를 다쳐서 기억 일부가 손상됐다는 뜻이에요.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요? 그래서 국수집에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어느 정도 기억이 손상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근 몇 년간의 기억이 불완전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태성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서가 말을 이었어요. 사고 당시 병원 기록에 임신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 아이가 김소윤입니다. 현재 7살이에요. 출생 시기를 계산해보면 비서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이혼 직후에 임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기가 맞아떨어져요. 태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설마. 태성이 중얼거렸어요. 내 아이인가? 비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태성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위스키 한 병을 앞에 두었어요.
한 잔, 두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습니다. 태성은 문득 옛날이 떠올랐어요. 보육원 마당에서 은하와 함께 별을 보던 밤이요. 왜 거짓말을 한 거야? 태성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해외 간다고 했어? 왜 혼자 그렇게 살았어?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기억을 잃어버렸죠. 다음 날부터 태성은 국수집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그 도시까지 차로 3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태성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국수집에 도착했어요. 어서 오세요. 은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태성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며칠 전에 왔던 손님 정도로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성이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멸치국수를 주문하고 조용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은하가 주방에서 국수를 썰고 순자가 계산을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석 테이블에 소윤이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국수를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소윤을 바라보았어요. 아이가 크레파스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볼이 통통하고 눈이 초롱초롱했어요. 볼수록 자기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성은 매일 국수집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오전 업무를 보고 점심때 달려와서 국수를 먹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어요. 비서는 회장님의 일정을 조정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국수가 입에 맞나 보다 했는데 매일 오니까 수상했습니다. 은하야, 저 양반 왜 맨날 와? 순자가 주방에서 은하에게 속삭였어요. 글쎄요. 국수가 맛있대요. 국수가 맛있으면 그렇지. 서울에서 맨날 여기까지 와 이 차 번호판이 서울이던데. 은하도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확실히 이상하긴 했어요. 하지만 손님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태성은 자연스럽게 소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옆에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소윤아, 오늘은 뭐 그려? 꽃이요. 예쁘죠? 응, 예쁘다. 색칠 잘했네. 소윤이 방긋 웃었습니다. 태성은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어느 날 태성이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냈습니다. 소윤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소윤아, 삼촌이 사탕 줄까? 소윤이 사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소윤이 달려가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사탕 준대 받아도 돼? 은하가 태성 쪽을 바라보았어요. 태성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받아도 돼, 고맙다고 인사드려. 소윤이 다시 태성에게 달려왔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래. 맛있게 먹어. 태성이 웃으며 소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착하네. 엄마한테 먼저 물어보다니? 소윤이 사탕을 받아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태성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태성은 국수집 단골이 되어갔어요. 다른 손님들도 태성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는 손님이니까요. 어느 날 단골 할아버지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양반 뭐 하는 사람이야? 젊은 사람이 맨날 점심때 오던데? 순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도 몰라요. 서울서 온다는데? 서울서 국수 먹으러? 여기 국수가 그렇게 맛있어? 글쎄요. 순자도 궁금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손님한테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가 은하에게 말했습니다. 은하야, 저 양반 뭔가 이상해.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은하가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국수가 맛있어서 오는 거겠죠? 국수가 맛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오면 될걸. 매일 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은하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참 생각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순자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태성에게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하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그리고 자기 아이지도 모르는 소윤. 태성은 그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날 밤 태성이 호텔에서 소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몰래 찍어둔 사진이었어요. 소윤이 그림 그리며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내 아이일까? 태성이 중얼거렸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은하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은하가 그렇게 떠났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태성이 국수집에 다니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의 업무를 마치면 곧장 차를 몰아 그 작은 도시로 향했어요. 때로는 저녁 늦게까지 그곳에 머물다 호텔에서 자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자연히 본가에 들르는 날이 줄어들었어요. 어머니 명숙은 아들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예전에는 바빠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얼굴을 비추던 태성이 요즘은 통 보이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었습니다. 태성이가 요즘 어디 다니는 거야? 명숙이 집안의 측근에게 물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명숙 곁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알아보겠습니다. 사모님. 며칠 후 측근이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명숙의 거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회장님이 지방에 자주 가신다고 합니다. 지방요? 무슨 일로? 국수집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명숙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국수집. 재벌 회장이 국수집을 왜 가? 그 국수집에서 일하는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여자. 누군데? 측근이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7년 전에 이혼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김은하라는 여자요. 순간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이 덜덜 떨렸어요. 뭐라고? 걔가 거기 있다고? 네, 국수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매일 그곳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명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명숙이 차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벽을 향해 힘껏 내던졌어요. 차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측근이 놀라서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녀가 아직도 태성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어? 그때 확실히 끝냈어야 했는데. 명숙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7년 전 은하를 내쫓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다시 나타나다니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이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마침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어서 들른 참이었습니다. 태성이 거실 쪽으로 걸어오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 계집을 내보냈는데? 태성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보유권 후원 끊고 협박까지 해서 겨우 내보냈는데 그게 허사가 됐잖아.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유권 후원을 끊었다고요? 협박을 했다고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태성이 거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명숙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어요. 어머, 우리 회장님, 언제 왔어? 지금 왔습니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아무 말도 안 했어. 명숙이 얼굴을 굳히며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보유권 후원을 끊었다고 하셨죠? 협박을 했다고요? 어머니가 뭘 하신 겁니까? 명숙이 침묵했습니다.
측근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어요. 대답해 주세요. 7년 전에 어머니가 뭘 하신 겁니까? 이미 지난 일이야. 새삼스럽게 왜 그래? 지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은하가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났는지. 명숙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태성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태성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명숙이 뒤에서 불렀지만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태성은 7년 전 일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해 당시 집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특히 어머니 곁에서 일하던 비서를 수소문했습니다. 며칠 후 태성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7년 전 어머니의 비서였던 중년의 여자였어요.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태성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7년 전 제 이혼에 대해 알고 계신 거 다 말씀해 주세요. 여자가 머뭇거렸습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지만 태성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큰 사모님께서 아시면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여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 큰 사모님께서 보육원 후원을 막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보육원 후원을요? 네, 작은 사모님이 다니시던 보육원이요.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원을 전부 끊으셨어요. 일부러요.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작은 사모님을 내보내시려고요. 후원을 끊으면 보육원이 어려워지니까 그걸 볼모로 이혼을 요구하셨어요.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이혼 서류도 큰 사모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작은 사모님 서명란만 비워두고요. 이혼하면 후원을 다시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태성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은하가 떠난 건 자기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협박 때문이었어요. 보육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떠난 거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작은 사모님이 정말 안쓰러우셨어요. 울면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시는 걸 봤거든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큰 사모님께 고용된 입장이었으니까요. 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태성이 카페를 나섰어요. 차에 올라타고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태성이 본가로 찾아갔습니다. 거실에 명숙이 앉아 있었어요. 태성이 서류 봉투를 들고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명숙이 아들을 올려다보았어요. 뭘 알았다는 거야? 태성이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7년 전 보육원 후원 중단 지시서, 이혼 서류 사본, 당시 비서의 증언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태성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보육원을 볼모로 협박을 해요? 그래서 은하를 쫓아낸 겁니까?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왜 그러신 겁니까? 은하가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걔가 이 집에 발을 들인 것 자체가 잘못이야. 보육원 출신이 재벌집 며느리가 되다니? 그게 말이 돼? 태성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출신 때문에요?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라고. 태성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위해요. 저를요. 웃기지 마세요. 다 어머니 욕심 때문이었겠죠? 집안 체면, 명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성아,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그만하세요. 태성이 소리쳤어요. 명숙이 놀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는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제 일에 손대지 마세요. 태성아, 어머니 때문에 은하가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기업까지 잃어버렸어요. 혼자서 아이까지 낳아 키웠고요. 그게 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라니요. 태성이 돌아섰어요. 저 나갑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태성이 거실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숙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태성은 그날 밤 본가가 아닌 호텔에서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은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해외 간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왜 자기를 미워한다고 했는지,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미안해, 은하야. 태성이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은하에게 가야 했습니다.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어머니와 크게 다투고 호텔에서 밤을 보낸 태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은하가 있는 국수집이었어요. 차를 몰며 3시간을 달리는 내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서도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태성은 국수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두려웠어요. 은하가 자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모든 걸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태성은 알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줄어들 무렵 태성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은하가 테이블을 닦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은하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매일 오던 손님이니 얼굴은 익숙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태성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저요? 무슨 이야기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순자가 주방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은하에게 눈짓했어요. 가봐, 나 혼자 있을 수 있어? 은하가 앞치마를 벗고 태성을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국수집 옆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태성이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 씨, 저를 정말 모르시겠어요? 은하가 태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은 익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았어요. 죄송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대답이었어요. 제 이름은 박태성입니다. 7년 전에 당신과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네. 결혼이요? 네, 우리는 부부였어요. 보육원에서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은하가 멍하니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쯤 되던 해에 당신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어요. 해외로 이민 간다고 했고요.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해외에 간 적 없어요. 여기서 쭉 살았는데요. 알아요. 알아냈어요. 당신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이유가 있었던 거죠. 태성이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하가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태성이 놓지 않았어요. 제 어머니가 당신을 협박했어요. 당신이 다니던 보육원 후원을 끊어버리고 이혼하면 다시 후원해주겠다고요.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육원을요? 네, 예, 당신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저를 떠났던 거예요. 당신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저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 거였어요. 은하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은하가 이마를 짚었어요. 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냥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사과하고 싶었고요. 태성이 은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제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어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자기도 몰랐어요. 기억은 나지 않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는 일을 마치고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낮에 그 사람이 뭐라고 했길래 그래? 은하가 낮에 들은 이야기를 순자에게 전했습니다. 결혼했던 사람이라는 것, 어머니의 협박으로 이혼했다는 것, 모든 이야기를요. 순자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주머니, 저 어떡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어때? 중요한 건 지금이지.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나 앉았어요. 머리를 쥐어짜 보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장면도, 신혼생활도, 이혼하던 날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옆에서 소윤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하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통통한 볼, 오똑한 코, 눈을 감은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문득 태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소윤의 눈매가 어딘가 그 사람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태성이 또 국수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소윤아. 태성이 구석에서 그림 그리던 소윤을 불렀습니다. 소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이거 삼촌이 주는 선물이야. 태성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소윤이 봉투를 열어보니 예쁜 동화책이 들어 있었어요. 소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책이다. 엄마, 이거 봐. 소윤이 은하에게 달려가 책을 보여주었어요. 은하가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성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소윤이 책을 꼭 안고 태성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또 올 거예요. 응, 또 올게. 소윤이가 원하면. 소윤이 활짝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활짝 웃음이었어요. 은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가 은하에게 말했어요. 은하야, 저 사람 눈빛이 진심이야. 네. 맨날 와서 국수 먹으면서 너랑 소윤만 쳐다보잖아. 저건 그냥 관심이 아니야? 진심이야. 은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이어서 말했어요. 7년 동안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다며. 그게 쉬운 일이겠어? 은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칠 후 태성이 은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하씨, 제가 억지로 뭔가를 요구하진 않을게요. 기억을 찾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왜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고 싶어서요. 당신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은하가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성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대하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마음이 아렸어요. 그날 밤 은하가 잠든 소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윤의 볼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소윤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소윤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저씨, 또 와. 은하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은하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어떡하죠?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순자가 은하의 손을 잡았어요. 은하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 기억이 없어도 마음은 있잖아. 내 마음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 소윤도 좋아하고. 뭐가 그렇게 고민이야? 당장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닌데. 은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도 따라 웃었어요. 창문 너머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은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은하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태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그냥 손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태성도 변함없이 국수집을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점심시간만 되면 차를 몰아 이 작은 도시로 달려왔어요. 왕복 6시간이 걸리는 길이었지만 태성에게는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소윤이 자기 딸일지도 모른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닮은 것도 그렇고 나이도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하지만 태성은 그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요. 태성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 마, 절대로. 하지만 회장님, 내 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은하가 키운 아이야. 그걸로 충분해.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성이 덧붙였어요. 혹시라도 그런 거 알아보지 마. 은하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태성은 은하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되찾으라고 재촉하지도 않았고 자기와 다시 함께하자고 조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곁에 있으며 천천히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은하 씨,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서두를 거 없어요. 태성이 어느 날 은하에게 말했어요.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국수집에서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태성이 오면 소윤이 먼저 달려가 인사했어요. 처음에는 아저씨라고 부르던 소윤이 어느 순간부터 삼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왔어요. 응. 소윤아, 오늘 유치원 어땠어? 재밌었어요. 그림 그렸어요. 뭐 그렸는데? 삼촌이요. 소윤이 해맑게 웃었습니다. 태성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느 날 순자가 가게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았어요.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서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수리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수리비가 이미 결제됐습니다. 네. 제가 안 냈는데요. 박태성이라는 분이 내셨습니다. 순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성이 몰래 수리비를 낸 거였어요. 그날 태성이 가게에 오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봐요. 수리비는 왜 낸 거야? 태성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됐어.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마. 우리가 불쌍해 보여? 순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고마웠습니다. 태성이 진심이라는 걸 점점 느끼고 있었거든요. 순자가 혀를 차며 국수를 한 그릇 더 가져다 주었어요. 많이 먹어. 서울서 여기까지 오느라 배고플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태성이 웃으며 국수를 받았습니다. 순자도 슬쩍 웃음을 보였어요. 어느 주말 태성이 은하와 소윤을 놀이공원에 데려갔습니다. 소윤이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놀이공원이었어요. 소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여기 뭐야? 엄마, 저거 봐. 소윤이 회전목마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은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타러 가자.
소윤이 태성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작은 손이 태성의 큰 손을 꼭 쥐었어요. 태성의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삼촌, 빨리 가요. 그래, 천천히 가도 안 도망가. 세 사람이 회전목마를 타고 관람차를 타고 솜사탕을 먹었습니다. 소윤이 솜사탕을 입가에 잔뜩 묻히고 웃는 모습을 보며 은하와 태성이 함께 웃었어요. 놀이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데 소윤이 태성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다음에 또 올 수 있어요? 그럼. 소윤이가 원하면 언제든지. 약속이에요. 약속. 태성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소윤이 자기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은하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국수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윤은 하루 종일 뛰어다녀서 지쳤는지 금방 잠들었어요. 은하가 소윤을 침대에 눕히고 내려왔습니다. 순자가 태성에게 말했어요. 오늘 고생 많았어. 소윤이 많이 좋아하더라. 저도 즐거웠습니다. 순자가 태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봐, 한 가지만 말해둘게. 네. 은하가 울면 내가 가만 안 있어. 알았어. 태성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국수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녁 안 먹었지? 먹고 가, 감사합니다. 태성이 국수를 먹는 동안 은하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은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소윤이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요. 소윤이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은하가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태성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은하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기억은 없지만 당신을 믿어보려고 해요.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하가 이어서 말했어요. 과거는 모르지만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어요. 소윤한테 잘해주는 것도 저한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것도. 그래서 믿어보려고요. 태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태성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은하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윤이 잠에서 깨어 내려온 거였어요. 눈을 비비며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목말라. 그래, 물 줄게. 은하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윤이 물을 마시다가 엄마와 태성을 번갈아 보았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응, 엄마, 행복해? 은하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소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응, 행복해. 소윤이 방긋 웃었습니다. 태성도 따라 웃었어요. 밤이 깊어 태성이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은하와 소윤이 국수집 앞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저녁 노을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국수집 간판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어요. 삼촌, 또 와요. 소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또 올게. 태성이 소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태성이 차에 올라 창문을 열었습니다. 은하와 소윤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다음에 봬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은하가 소윤의 손을 잡고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저녁놀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국수집 앞에 엄마와 딸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은하가 소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윤아, 우리 들어가자. 응. 엄마. 두 사람이 국수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멀리서 노을빛이 국수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년의 아픔을 넘어 다시 만난 인연.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울목 인생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